사우디가 한국 지하철로 인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의 백지 수표까지 등장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해 버렸는데요. 특히 남다른 한국 사람들의 능력에 사우디 커뮤니티가 화제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야드 국립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다니엘입니다. 최근 리야드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완성한 지하철은 리야드 사람들 입장에서 선물과 다름없는 일이지만 특히 저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저의 동생 유세프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겪었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형, 제가 삼성물산 리야드 메트로 공사에 지원하려고 해요. 유세프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당직이 끝난 후 집에서 동생과 나누는 아침 대화였죠. 사우디의 뜨거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유세프의 말은 저에게 당혹감을 안겼어요. 한국 기업이 사막 한가운데서 지하철을 짓는다고? 그것도 리야드 같은 곳에서?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로서 10년 이상 리야드에서 일하며 저는 이 사막 도시의 극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죠. 50도를 넘나드는 기온, 모래 폭풍, 그리고 지하수 문제까지. 도시 아래에 거대한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 알아요? 저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봤어요. 그들이 가진 데이터 분석 능력과 사막 환경에 맞춘 설계 기술은 정말 놀라웠죠. 유세프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동생의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그의 열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 난 한국 하면 전자제품만 생각나는데. TV, 핸드폰 그런 것들. 건설은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더 오래 해오지 않았어.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그 사이로 뻗은 넓은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사막의 모래 언덕들. 이 모든 것 아래에 지하철을 만든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형,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두바이, 쿠웨이트. 어디를 가든 한국 건설사들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유세프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한 후 저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완성한 거대 프로젝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삼성물산이 만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예요. 이건 현대건설이 지은 두바이 버즈칼리파의 일부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태블릿을 넘기며 유세프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막 한가운데 지하철이라니. 모래 폭풍이 부는 이곳에서 어떻게 지하 깊숙이 터널을 뚫는다는 거지? 무너질 위험은 없을까?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항상 위험 요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고려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팀은 이미 사막 지질에 맞는 특수 공법을 개발했대요. 그들은 모래 입자 크기부터 지하수 흐름까지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분석했습니다. 유세프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단순한 취업 욕심이 아닌 진정한 학문적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목공학도로서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았어.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지원해봐. 하지만 약속해.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마지못해 허락하는 투였지만 실은 동생의 열정에 조금 감동받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유세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형. 걱정 마세요.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합격하면 형도 한번 현장에 초대할게요. 한국 기술의 놀라움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유세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기쁨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사막에서 지하철을 과연 가능할까? 유세프의 취업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형, 합격했어요. 삼성물산 리아드 메트로 공사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피곤했던 몸이 순간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동생의 기쁨이 전해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유세프. 내가 원하던 일이잖아.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막에서의 대형 공사, 그것도 지하철이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저도 유세프의 초대로 공사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말 오전, 리야드 외곽의 거대한 공사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대형 크레인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건설 장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여기가 바로 제가 일하는 구역입니다. 유세프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저를 안내했어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체계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정확한 위치에서 집중하고 있었고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우리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안전사고율이 80% 낮아요. 강민석 팀장님의 시스템 덕분이죠. 유세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단단한 체격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안전모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형, 저분이 바로 제가 말했던 강민석 팀장님이세요. 유세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민석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은 햇빛과 바람에 오랜 시간 노출된 흔적 같았죠. 안녕하세요. 유세프의 형이시군요. 강민석입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어요. 그 손에서 저는 수많은 경험과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우리를 현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터널 굴착 현장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임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예상과 달리 지하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센서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건 전부 실시간 지질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사막 지하의 모래 이동과 지하수 흐름을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해요. 강민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로 가득한 화면들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광산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저희 팀이 사막 환경에 맞게 개량했죠. 국내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지하 1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원형 터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형 TBM 터널 보링 머신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가요? 이런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의 본능이었을까요? 강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이곳의 모든 작업자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죠. 첫째, 자신의 안전. 둘째, 동료의 안전.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광산 붕괴 사고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배운 교훈을 이곳에 모두 적용했어요. 사막은 광산과 달라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죠. 투어가 끝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됐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형, 어땠어요? 이제 조금은 안심되세요? 유세프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솔직히 인상적이었어. 특히 강민석 팀장의 안전에 대한 철학이. 현장을 떠나기 전 강민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니엘 씨, 유세프는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특히 그의 열정과 학습 의지는 우리 팀의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형으로서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족의 안심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명함을 건네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 기업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죠. 삼성물산 현장을 방문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유세프는 점점 더 현장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말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유세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얼굴이 많이 헬쓱해 보이는데. 유세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피곤하긴 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특히 요즘은 다른 구간 공사팀들과 협업하는 일도 많아졌죠. 유세프는 태블릿으로 리야드 메트로 전체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레드라인 쪽에서 집안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강민석 팀장님이 저를 포함한 지질 분석팀을 파견하기로 했죠. 내일부터 일주일간 레드라인 구간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유세프는 저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형, 저녁에 만나요.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라고 적혀 있었죠. 오후 4시경, 응급실로 건설 현장 부상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대형 사고 발생했대요. 리야드 메트로 현장에서 터널 붕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유세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사고 소식은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병원 당직이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에서 강민석을 찾아 물었습니다. 강민석 팀장님, 저는 다니엘입니다. 유세프의 형이요. 제 동생 봤나요? 강민석은 저를 알아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니엘 씨. 유세프는 사고 당시 레드라인 지질 분석팀으로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유세프를 포함한 5명의 작업자가 실종 상태입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텐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유럽 회사의 경영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 이상의 구조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작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동생이 거기 있다고요.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구조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구조팀은 자체 장비와 기술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유럽 회사 관계자가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들은 이 구간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어요. 강민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명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시죠. 저는 그를 따라가며 물었어요. 정말 구조가 가능한가요?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강민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48시간 내에 유세프를 찾아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새벽의 차가운 사막바람이 현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 텐트 한쪽에 마련된 임시 의료 공간에서 구조될 인원들을 위한 응급 처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강민석이 저를 모니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듯한 붉은 형태의 이미지가 보였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생체 열 감지 시스템입니다. 붕괴된 지역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감지해내죠. 보이시나요? 여기 총 4군데에서 인체의 온도와 비슷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강민석이 화면의 4지점을 가리켰어요. 희미하게 붉은색으로 빛나는 형태들이 보였습니다. 그럼 4명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유세프도 그 중에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 명의 작업자가 텐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급했어요. 팀장님, 현지 당국에서 구조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유럽 시공사 측의 요청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랍니다.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적 문제는 본사법무팀에 맡기고 우리는 구조에 집중합니다. 모든 팀원에게 전달하세요.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팀장님, 현지 경찰이 곧 도착한대요.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허가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정부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민석은 바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밖에는 이미 삼성물산의 특수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현장 한쪽에서는 데이터 분석팀이 실시간으로 지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3D 홀로그램 같은 장치를 통해 지하 구조를 시각화하고 있었어요. 이건 지질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터널 붕괴 이후 변화된 지하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접근 경로를 계산하죠.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휘 텐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촉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와 접촉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좁은 공간에 갇힌 한 작업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의식이 있었고 구조대와 무전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생존자는요?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작업자는 경미한 부상만 있습니다. 그의 말로는 근처에 다른 작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총 4명이 한 공간에 갇혀 있었는데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이름은요? 그들의 이름을 알아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대답이 들려왔어요. 알리, 모하메드, 유세프, 그리고 하산입니다. 유세프, 제 동생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어요. 1시간 후 첫 번째 생존자가 지상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번째와 3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어요. 하지만 유세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명이 가장 깊숙이 갇혀 있습니다. 유세프와 하산은 지금 접근 중이에요. 하산의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대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마지막 구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접근 성공. 2명의 생존자 모두 발견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 긴급 투입 요청.
한 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심장이 멈췄다는 건지. 유세프일까요? 하산일까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들것 위에 실려 나온 사람은 하산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제 시선은 계속해서 통로 입구를 향했습니다. 유세프는 어디인지, 그의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없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두 번째 환자 이송 중. 구조대원의 외침과 함께 마침내 또 다른 들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흙과 먼지로 뒤덮인 유세프가 누워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의무팀이 그를 둘러싸고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 없음. CPR 시작합니다. 한국인 의사의 외침에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심정질환이. 유세프의 심장이 멈췄다니. 그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유세프야. 일어나. 제발. 유세프 곁으로 달려가려는 저를 강민석이 다시 붙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다니엘 씨, 우리 의무팀을 믿으세요.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유세프 주변에서는 한국 의무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준비되었고 약물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충격 준비. 모두 물러서세요. 의사의 구령과 함께 유세프의 몸이 순간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는 여전히 일직선만이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이 이어졌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 후에도 변화가 없자 의무팀장이 특별한 약물을 주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불규칙했지만 분명한 파동이 나타났어요. 유세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무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무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리콥터가 대기 중이었고 두 환자는 곧바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니엘 씨, 함께 가시겠어요?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하산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 역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의사입니다. 지금은 모든 환자가 제 환자입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저를 깨웠습니다. 유세프도 중요했지만 지금 제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은 여기였어요. 다른 부상자들도 저의 도움이 필요했죠.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의료진이 동행할 겁니다. 유세프는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강민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어요. 헬리콥터는 2명의 중증 환자를 태우고 리야드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남아 다른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간 저는 유세프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의료진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쳤어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한 체질이니 희망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유세프의 손을 잡고 그날의 일을 되새겼어요. 한국 구조팀이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없었다면 유세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 번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세프가 눈을 떴어요. 형.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유세프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의 첫마디에 눈물이 흘렀어요. 유세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한국 의무팀은 신속하게 유세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뇌 기능에 손상이 없었어요. 심정지 상태에서도 뇌 손상 없이 회복된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의무팀의 특수 응급처치 프로토콜 덕분입니다. 심정지 직후 뇌보호 약물을 투여했거든요. 담당 의사의 설명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유세프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산은 어떻게 됐어요? 하산도 살아있어. 너 덕분에 말이야. 유세프가 회복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상태는 의료진의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당직과 유세프 간병을 번갈아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형, 오늘은 강민석 팀장님이 오신대요. 유세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강민석은 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유세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씨, 유세프. 오늘은 어떤가요? 팀장님,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해도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병실 안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 기회에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석 씨, 질문이 있는데요. 유세프가 팀장님의 철학에 대해 말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강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합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생존을 설계한다고요? 네.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구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만약의 사고를 가정하고 생존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죠. 강민석은 병실 창문 너머 리아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 유세프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는 터널 각 구간마다 생존 포켓을 설계했거든요. 붕괴가 일어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생존까지 고려한 설계라니.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철학입니다. 강민석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평소 응급 상황을 위한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철저한 시스템은 처음 접했어요. 사실 이번 사고 후 저희 병원 응급실 시스템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에 강민석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부분을요? 한국 의무팀이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심정지 환자에 대한 뇌보호 프로토콜은 저희 병원에도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무팀장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시스템 구축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기업에 대해 가졌던 의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그들의 기술력은 단순한 기계와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의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강민석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한국 기업이 사막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시스템이군요. 유세프의 퇴원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리야드 메트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사고 구간도 완벽히 복구되었어요. 유세프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2개월 만에 현장에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 이제 저는 설계팀으로 옮겼어요. 강민석 팀장님의 추천으로요. 유세프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엿보였어요. 설계팀? 현장에서 멀어진 건가? 아니요. 오히려 더 깊이 관여하게 됐어요.
제가 경험한 사고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터널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됐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세프의 말에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리야드 메트로의 첫 구간 개통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시민대표로 초청을 받았어요. 개통식 당일, 저는 유세프와 함께 새롭게 완성된 메트로 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사우디 고위 관료들과 각국 대사들, 그리고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내부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설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형. 유세프가 역사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안전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 아래 사고 당시 구조 활동의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물산 구조팀을 위한 기념관인가? 네, 사우디 정부에서 특별히 설치했대요. 인명 구조에 헌신한 한국 기술자들을 기리기 위해서요. 전시장 중앙에는 강민석과 구조팀원들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랍어와 한국어, 영어로 생명을 지키는 기술, 사람을 살리는 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사우디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다니엘 하킴 의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제 아들 하산의 어머니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산, 유세프와 함께 구조된 그 작업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드님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세프 덕분에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한국 구조팀과 제 동생 유세프죠. 맞아요. 여긴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 곳이에요. 우리 가족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하산의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른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 곳. 이제 이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개통 1주년 기념일,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사우디 응급시스템 협력 워크숍의 주요 강연자로 초청된 것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입한 한국식 응급 프로토콜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워크숍 당일 리야드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양국의 의료진과 기술자들로 가득 찼어요. 제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청중석에서 강민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소로 응원의 뜻을 전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이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후 중증 환자의 생존율이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기술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중동 국가의 의료진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 리야드에서 일어난 사막의 기적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민석과 유세프, 그리고 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유세프는 이제 안전 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한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형,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거예요. 유세프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자신의 사명으로 전환시켰어요. 강민석은 유세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세프는 타고난 안전 설계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야드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 메트로의 선로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선로를 따라 리야드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었죠. 형,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했잖아요. 한국 기술자들은 사막의 환경을 몰라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들의 기술력을 확신했지만, 유세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웠어. 나는 한국의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배웠고, 너는 더 깊은 전문성을 얻었지. 강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술이 문화를 잇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고 배우는 거죠. 호텔 앞에서 헤어지기 전 강민석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공예품인 향낭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향낭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사막의 도시 리야드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메트로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유세프의 말을 되새기며 저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의심이 어떻게 존경과 협력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는지를요.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기술과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사막의 기적은 이제 리야드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라는 가치가 있었죠. 기술은 효율이 아닌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